너무 급해서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요. 부모님 보내드리고 정신 차려보니 이미 바가지 썼네요. 장례업계에서 30년간 고인들을 모신 장의사 정득수입니다. 고인을 떠나보내는 슬픔에 황망함에 정신이 없는 유족들에게 온팡 바가지를 씌우는 장례 비용 문제에 너무 열불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어르신 가족 이야기부터 꺼내볼게요. 70대 후반의 박씨 어르신, 평소에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은 당황한 상태로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상조회사에도 급히 연락을 하셨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3일짜리 장례를 치르는데 총 1,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수의는 최고급 관은 6cm짜리로 권유받아서 구입했고 리무진도 조문 버스도 별도였죠. 나중에 주변에 물어보니까 똑같은 장례를 다른 분은 700만 원도 안 들이고 치르셨더랍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한 말이 참 씁쓸했어요. 그때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급해서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했네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장례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경우 평균 비용이 1.9배 더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갑자기 닥친 상황에 경황이 없고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서 그냥 다 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틈을 타서 비용이 슬그머니 붙고 필요 없는 고급용품이 들어가고 결과적으로는 바가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바가지 사례들을 전부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최소 수백만 원은 아끼실 수 있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어지러울 때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30년 넘게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놀랐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장례 비용이 처음엔 200만 원이라더니 끝나고 보니 600, 700만 원 넘는 경우 정말 흔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견적을 말로만 듣고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장례는 워낙 갑작스럽게 맞이하다 보니 대부분은 전화를 먼저 하죠. 기본 비용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기본 28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수의 관, 도우미, 차량이 포함돼요. 이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막상 끝나고 나면 그건 포함 아니고요. 그건 업그레이드 하셨잖아요. 이건 추가예요. 슬슬 비용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을 하셨다면 꼭 문자를 요청하세요. 말씀하신 금액이랑 항목, 문자로 한번 보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요. 왜냐면 장례비용 항목들은 일반인이 익숙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수의가 얼마나 하는지, 관은 어떤 게 표준인지, 리무진은 한 대인지 두 대인지, 가격표가 명확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니, 이거 원래 포함 아니었어요? 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문자로 미리 항목을 받아두면 나중에 분쟁도 없고 혹시 다른 곳과 비교할 때도 객관적인 기준이 생기니까 훨씬 좋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할 항목은 이렇습니다. 수의 포함 여부, 관의 두께와 재질, 리무진 버스 몇 대 포함인지, 상복은 몇 벌 주는지, 도우미는 몇 명이 오는지, 이걸 말로만 듣지 마시고 문자로 받아두시는 게 바가지 안 쓰는 첫걸음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상조회사를 이용하시죠. 10년 전까지만 해도 80% 이상이 장례식장에 직접 가서 준비를 했지만 요즘은 10건 중 8건은 상조회사를 먼저 통해서 진행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바뀐 거죠. 왜 상조를 많이 쓰냐고요? 간단합니다. 편하니까요.
상조회사를 결정할 때에도 제가 말씀드린 수의관, 리무진 버스, 상복, 도우미 등을 꼭 확인하세요. 물론 무빈소 가족장처럼 아주 간단하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조회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인력, 용품, 차량, 이 세 가지만 잘 챙기셔도 바가지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도우미 인력 몇 명 포함인지 꼭 확인하세요. 패키지에 도우미 1명만 포함되어 있는데 조문객이 많으면 2명, 3명 추가해야 합니다. 도우미 1명당 하루 10만 원 이상 추가 비용이 붙어요. 둘째, 용품 중 수위, 상복, 관 두께도 체크하셔야 해요. 화장하실 거면 3cm 이하의 관을 써야 화장장에서도 문제없이 받아줍니다. 관이 너무 두꺼우면 화장 시간이 2배 이상 걸리고 화장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복은 몇 벌이 기본인지 확인하셔야 해요. 2벌만 주고 나머지는 사입어야 했던 가족도 많거든요. 셋째, 차량 포함 여부도 꼭 확인하셔야 해요. 고인을 모시는 리무진 일대는 기본이지만 장지까지 함께 가는 조객용 버스는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별도 부르면 한 대에 25에서 30만 원입니다. 제가 직접 도와드렸던 어르신 가족도 280만 원 패키지라고 해서 계약했는데 막상 끝나고 보니 650만 원이 넘었어요. 이것도 별도, 저것도 추가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전화 전에 문자로 항목별 견적받고 인력 용품 차량 비교하고 상조회사와 장례식장 방식 차이까지 파악해 두셔야 바가지 안 쓰고 내 가족의 마지막 길을 마음 편하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례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꼭 필요한 것에만 비용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마음을 담는 자리에 불필요하게 지출이 생기고 나중에 헛돈 썼다는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례 일을 하면서 느낀 건 하나예요. 돈을 많이 썼다고 해서 더 정성스러운 장례가 되는 건 아니더라. 오히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작게 치러도 마음은 훨씬 따뜻하게 남습니다. 먼저 장례식장을 선택할 때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기본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장례식장은 보통 세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공설 장례식장입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이죠. 조금 오래되고 간소한 시설이 많긴 하지만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기본적인 건 다 갖춰져 있습니다. 평균 장례 비용은 약 275만 원 선입니다. 단점은 대기 시간이 길거나 빈소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는 전문 장례식장입니다. 전국 곳곳에 생긴 장례 전문 시설인데요. 시설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깔끔한 곳도 있지만 오래되고 불편한 곳도 있으니 직접 둘러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이용 시 평균 비용은 약 316만 원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대학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시설이 좋고 주차나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요즘 선호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격도 높습니다. 평균 비용은 410만 원 이상, 여기에 음식, 장식 등 부대 비용까지 더해지면 600만 원, 1000만 원까지도 올라갑니다. 실제로 제가 도와드린 한 가족은 조용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기 위해 공설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음식은 외부 반찬으로 해결하고 꽃도 소박하게 준비하셨어요. 도우미도 한 명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가족끼리 번갈아 가며 접객을 하셨죠. 그렇게 해서 전체 장례를 350만 원에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만은 1000만 원짜리 장례보다 더 풍성했어요. 그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장례 비용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장법, 즉 화장할지 매장할지입니다. 요즘은 화장이 대세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장지 구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화장은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1차는 화장장 예약, 2차는 납골당인지 수목장인지 등 장지 선택입니다. 화장장 비용은 평균 10만 원 안팎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고인의 주소지가 화장장과 다를 경우 관의 요금이 붙어서 50만 원, 100만 원까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꼭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2차 장지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큽니다. 가장 흔한 건 납골당인데요. 입지나 규모에 따라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수목장이은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화장 전체 비용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잘 준비하면 30만 원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매장을 선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요즘은 공설 묘지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사설 묘지를 구매해야 하는데 묘지값에다 성물, 비석, 장례 차량 등을 포함하면 보통 7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게다가 관리비, 향후 개장 비용까지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또한 매장을 하려면 관의 두께, 수의 종류, 석곽이나 흑곽 여부도 달라지므로 화장보다 준비할 것도 많고 가격 변동도 큽니다. 장법은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서 고인의 의사와 유가족의 생활 방식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미리 생각해두지 않으면 막상 장례 당일의 선택이 늦어지고 비용도 더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많이 생기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서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해드리는 건데 이런 마음 때문에 비용을 과하게 쓰시는 경우입니다. 특히 수의, 관, 이 두 가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래도 이건 제대로 해드리고 싶다는 자식된 마음 당연한 거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화장할 거면 수의와 관은 어차피 몇 시간 안에 소각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수의만 300만 원, 관도 500만 원짜리로 준비하셨다가 화장장에서 관이 너무 두꺼워서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시 바꾸느라 비용은 2배로 들고 발인도 지연됐습니다. 장례는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는 누구나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 누군가는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충분히 담았으니 과한 소비는 하지 말자. 그게 진짜로 고인을 위한 현명한 마무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장례 비용을 줄이는 핵심 노하우였습니다. 정리해보면 장례식장은 공설, 전문 대학병원 중에서 선택하고 시설과 비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장법은 화장이 경제적이고 매장은 장지 비용이 크지만 고인의 생전 의사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수의, 관은 앞서는 마음보다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화장할 땐 기본형으로도 충분합니다. 조금만 알고 있으면 정말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혼란스럽고 지친 마음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장례가 갑작스럽게 닥쳤을 때 상조회사에 연락하기 전에 무엇부터 정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진짜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장례라는 건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해도 막상 닥치면 정신이 없습니다. 울고 있는 가족들 사이로 전화는 울리고 주변에서는 빈소부터 예약해야 한다고 하고 무슨 걸 먼저 결정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머릿속이 하얘지죠. 이럴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겁니다. 지금 상조회사에 전화해도 되나요? 뭘 정하고 해야 하나요? 장의사로서 실제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조회사에 전화를 하시기 전에 딱 4가지는 미리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빈소를 어디로 할지입니다. 대부분은 병원 장례식장이나 전문 장례식장을 이용하시는데요. 가족들 중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무조건 가까운 병원만 찾으시기보다는 가족이 모이기 편한 곳, 조문객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이 좋은 선택입니다. 물론 상조회사에 전화하면 추천은 해드립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꼭 가족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남의 말 믿고 예약했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최소한 병원 이름 정도는 2~3곳 미리 생각해 두셨다가 상담하실 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예상 조문 인원입니다. 이건 대충이라도 생각해 두셔야 음식 준비나 도우미 배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조문객이 30명 정도일지 100명이 넘을지에 따라 음식 양도 다르고 도우미 인원도 1명이면 될지 3명이 필요한지 갈리거든요. 처음에는 누가 올까 싶다가도 막상 부고 돌리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종교 여부입니다. 이게 은근히 중요합니다. 고인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셨는지, 유족은 어떻게 치르고 싶은지에 따라 장례 절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릴 건지, 불교식으로 연부를 할 건지, 아니면 종교 없이 조용히 치를 건지, 이건 유족끼리 미리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왜 우리 어머니는 절을 안 했냐, 왜 스님 안 불렀냐 하면서 가족 간의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경험상 이 문제로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경우 참 많았습니다. 가족끼리 종교가 다르더라도 고인의 뜻을 우선하는 게 가장 평화롭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장법, 그러니까 매장을 할지 화장을 할지 정하는 겁니다. 요즘은 대부분 화장을 선택하시죠. 장지 찾기도 어렵고 비용도 매장보다 저렴해서입니다. 하지만 매장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때는 미리 장지와 화장장 위치를 같이 고려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발이 나고 화장장 갔다가 다시 멀리 떨어진 장지로 이동하면 가족들 체력 소모가 크고 동선도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장장 예약 타이밍입니다. 화장장은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서 보통 오전 시간이 인기가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오전 9시나 10시에 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이걸 늦게 예약하면 오후 3시, 5시로 밀리고 심지어 그날 예약이 꽉 차 있으면 하루를 더 머물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도와드렸던 한 가족은 빈소는 미리 잘 잡아놨는데 화장장 예약을 늦게 해서 결국 하루를 더 숙박하셨습니다. 그 하루가 비용으로 따지면 수십만 원, 가족들 체력으로 따지면 고통스럽고 지친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법이 정해졌든 아니든 돌아가시자마자 가장 먼저 화장장 시간부터 확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장이라면 장지 예약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하셔야겠지요. 여기서 한 가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럼 상조회사 없이도 장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장례식장에서 가족이 직접 준비해서 치르는 경우도 여전히 있어요. 특히 무빈소 가족장처럼 조용히 소규모로 보내드릴 경우에는 도우미도 필요 없고 음식도 외부 반찬으로 해결하면서 차분하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상황과 장례 방식에 따라 선택은 충분히 다를 수 있어요. 다만
어떤 방식이든 간에 사전에 생각할 수 있는 건 미리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건 먼저 결정해 두는 것. 그게 장례를 흔들림 없이 치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장례를 준비할 때 미리 생각해둘 네 가지는 빈소 위치, 예상 인원, 종교 여부, 장법입니다. 그리고 화장장 시간은 되도록 빨리 예약하셔야 전체 일정이 꼬이지 않고 가족들의 마음과 몸도 지치지 않습니다. 조금만 먼저 알고 계시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훨씬 덜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마지막 시간을 마음 편하게 보내드리는 일이겠죠. 장례를 치르고 나면 이제 다 끝났다 싶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유가족이 해야 할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아직 상중이고 몸도 지쳤지만 이 일들은 미루지 않고 차근차근 처리해 주셔야 나중에 더 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유가족분들이 꼭 챙겨야 할 일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장례를 치러보지 않으신 분들도 미리 알고 계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사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부 정리입니다. 고인이 돌아가시면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에서 사망진단서를 받아오시죠. 이 서류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사망신고를 하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사망신고가 늦어지면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자격변동 처리가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장례가 끝나고 나서 일주일 안에 처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연금과 보험 정리입니다. 고인이 받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연금이 있다면 연금공단이나 해당 기관에 연락해서 연금 정지 및 유족연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도 자격 변동 처리를 해야 합니다. 고인이 세대주였다면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탈퇴 처리하게 됩니다. 혹시 고인이 가입해 놓으셨던 생명보험이나 실비보험이 있다면 사망보험금 청구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했던 보험회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금융계좌와 휴대폰 명예해지입니다. 고인의 은행 계좌는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으로 동결됩니다. 하지만 잔액 인출이나 해지를 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휴대폰도 반드시 해지하거나 명예 변경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휴대폰 명의를 계속 놔두면 요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거나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속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장례 이후 행정 절차를 정리했으니 다음은 장지 사후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화장 후 수목장이나 봉안당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곳들은 대부분 기간제 계약입니다. 5년, 10년, 15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다시 연장하거나 개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목장 같은 경우 자연 친화적이고 관리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장 불가라는 조건이 붙는 곳도 많습니다. 시간 지나면 유골은 자연에 맡깁니다. 는 시기죠. 이걸 몰랐다가 나중에 가족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봉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5년, 20년 계약이 끝나면 새로운 곳으로 모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개장 신고를 하고 새로운 장지를 선택해야 하죠. 이때 추가로 드는 비용이나 서류 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사례 중에
장례 후 3년 뒤 유고를 옮기려고 했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제대로 정리해 두지 않아서 장지 소유권 증명이 안 돼서 개장을 못하고 몇 개월 동안 행정소송까지 가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장지 계약서, 사용기간, 사후 관리 조건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가족들과 공유해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전체를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례는 누구나 언젠가는 겪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면 정신없고 비용도 터무니없이 올라가고 끝나고 나서야 그때 이렇게 할 걸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조금만 알고 있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를 알기만 해도 마음이 덜 혼란스럽고 비용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장례 준비할 나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례 준비는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미리 알아두어야 할 상식입니다. 오늘 영상이 혹시라도 여러분이나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함께 건강하고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